안녕하십니까. 속근이론과 화엄사상 오늘은 8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는 전번 시간에 이어서 미래는 과연 결정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데요. 자, 전번에 우리는 이 아인슈타인의 이 EPR 논쟁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과학 백년사를 통틀어서 가장 난해하다는 EPR 논쟁을 EBTN 불교 TV에서 한다는 자체가 저는 너무 흐뭇했고, 사실 이 난해하지만 우리 열린 눈으로 이 문제를 저는 해결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지면서 다시 이 주제를 저는 제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전번 시간의 마지막 부분에 이 EPR 논쟁을 물리학자들이 이해하는 데만 무려 5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단 한 번의 강의로 이걸 이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다시 한번 전번의 질문의 내용이 뭔가를 한번 정확히 제시하고, 이걸 기존의 과학의 입장에서, 그 다음에 서양 철학의 입장에서, 그리고 최종적인 화엄의 입장에서, 그리고 부처의 눈으로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50년 만에 해결된 이 문제를 과연 우리는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미래는 결정되어 있느냐, 결정되어 있지 않느냐는 문제였죠. 그런데 출발은 뭐였는가? 모든 정보와 지식의 능력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할 때,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면 그 사람은 미래가 과거처럼 정확히 드러나느냐, 나지 않느냐의 문제였죠. 자, 여기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자를 라플라스 괴물이라고 그랬는데, 간단히 전지전능한 자다, 이렇게 우리가 말해보죠. 이 사람들은 라플라스의 괴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있다면 미래는 결정된다였고, 이쪽은 이런 사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미래는 결정될 수 없다가 양자역학의 세계관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여기에 표를 던졌고, 양자역학은 이쪽에 표를 던졌죠. 그리고 이 논쟁은 데이비드 붐에 의해서 1960년대 다시 부활하고, 스페인의 물리학자 아스페에 의해서 실험적으로 확인이 되면서 아인슈타인은 다시 한번 패배를 하게 됩니다. 자, 전번 시간에 우리는 아스페의 실험만 소개했지, 이 아스페의 실험이 뭔가는 전혀 설명하지 않았죠. 이 실험을 이해하는데 무려 과학자들이 5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실험을 제가 여기서 설명한다 그래서 이해하리라고는 쉽게 이해하려면 저는 믿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이런 겁니다. 자, 우리 전번에 쌍생성이 있었죠. 동시에 생겨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두 입자가 이렇게 양쪽으로 생겨서 튀어나간다고 해보세요. 자, 얘가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해도 좋고, 엄밀하게 말하면 이 스핀이라는 건데, 스핀은 전번에 위와 이 아래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생각을 해볼까요? 자, 여기서 이 전자가 튀어나갔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걸 측정하는 순간 이 반대도 어떨까요? 이쪽에 있는 건 무조건 반대로 가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게 거울의 대칭 짝과 같은 거니까 내가 왼손에 이쪽 부분, 이쪽 반대쪽은 이거니까 이쪽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논쟁이 참 미묘합니다. 이 몸의 숨은 변수 이론은, 자, 내가 여기 측정하든 측정하지 않던 관계없이 이쪽에 있는 이 전자는 이 반대의 스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다만 측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다는 입장인데, 양자역학의 세계관은 이거랑 비슷한 것 같지만 약간 미묘합니다. 내가 측정할 때만 이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측정할 때만 드러난다. 뭐 똑같은 것 같은데 약간 달라요. 그게 참 이게 어려웠고, 그걸 이해하는데 50년이 걸렸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말해볼까요? 자, 내가 이걸 측정하든 측정하지 않든 관계없이 이쪽은 항상 거울짝의 반대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게 기존의 숨은 변수 이론이라면, 양자역학은 내가 측정할 때만 이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이 보이지 않는 어떤 끈으로 얽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역학의 세계를 한마디로 말해라 그러면
얽힘입니다. 얽힘. 인탱글먼트라고 그러는데 얽혀 있기 때문에 측정할 때만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더 과대 해석하면 하늘에 달이 있다. 내가 달을 보기 전에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 달을 봤을 때만 거기 드러난다. 여러분 동의하겠습니까? 동의하기 힘들죠? 그러나 이 실험에서는 아스페 실험에서는 이 전자와 이 전자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다시 말하면 저 은하에까지 떨어진 이 두 전자를 하더라도 이걸 딱 측정하는 순간 이것도 동시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얽혀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게 맞다면 양자역학의 세계관이 맞는 거고 그 세계관이 맞다면 바로 미래는 100% 결정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사실 미래는 결정될 수 없다. 이 결론의 과정도 저는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좌우지간 현재 1984년에 아인슈타인 폐변 과정은 바로 그런 겁니다. 멀리 떨어진 두 광자가 서로 얽혀 있었고 결론적으로 이 실험을 통해서 양자역학의 세계관이 맞았고 그러므로 미래는 100% 결정할 수 없다는 쪽에다 투표를 던졌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 데이비드 봄은 어디까지나 전자를 가지고 했는데 이 아스페는 뭘로 실험했느냐? 빛으로 실험했다. 광자로 실험했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전자와 빛 어느 게 더 물질성이 강합니까? 바로 이 전자가 물질성이 강하죠. 요건 에너지적인 면이 강하다 이 말이에요. 빛은. 그래서 이 물질과 에너지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점을 무시했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 하늘의 달을 보기 전에 달이 거기 있다고 여러분 말하는데 동의하기 힘들죠? 아, 내가 안 봤다고 해서 하늘에 달이 없을까요? 음력 15일 되면 하늘에 달이 뜨는데 내가 안 봤으니까 하늘에 달이 없다? 동의하기 힘들겠죠? 그런데 양자 물리학자들은 관측할 수 없는 거나 관측하기 없는 거나 확률적인 상황이라 뭐냐 이 말이죠. 똑같다 이 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관측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마치 중세 때 신학자들이 이 바늘 끝에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춤을 추고 있는 건가 이거하고 똑같다고 볼프망 파울리가 비난을 했습니다. 이게 양자역학자의 입장이다. 관측하기 전에 있는지 어떻게 아냐. 그거나 똑같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실험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현재 과학에서 이 소립자의 세계와 방금 말한 달 같은 이렇게 큰 입자의 세계는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하늘의 달이 보기 전에 없다고 동의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걸 우리는 나눌 필요가 있다. 두 개를. 이 경계가 어딘가는 분명히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 분명히 이 경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예로, 그 증거로 뭐가 있는가? 자, 우리가 빛의 파동 실험을 했었죠. 빛의 파동 실험을 해보니까 파동으로 드러났단 말이에요. 전자를 가지고 실험해도 전자도 파동성이 드러났죠. 그런데 이 전자보다 큰 원자보다 큰 그 분자까지 파동성이 현재 증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분자보다 더 큰 물질이 있다면 과연 이게 파동성을 나타낼 것인가? 그 경계를 현재 찾고 있다 이 말이에요. 파동성이라는 그 경계를. 그러듯이 자, 이 두 개가 얽혀 있는 건가 얽혀 있는 그 경계도 전자, 빛에서 전자, 원자, 분자 점점점 이 달까지 커지는 물체로 가면 과연 얽히겠는가? 달이 하늘에 보기 전에 없다고 하면 동의할 수 없듯이 이런 세계관을 그대로 성립할 수 있겠는가 하는 데에는 여러분이 분명히 경계가 있다고 생각을 짓겠죠. 이게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 실험을 인정하지만 그 경계는 인정하고 있는 입장이다. 아직까지 실험이 너무 난해하고 복잡해서 단순히 지금 전자 수준도 못 가고 광자 수준에서 머물고 있지만 자, 우리가 전번에 유럽에 있는 이 CER라는 입자 가속에서 미니 블랙홀 발견했다고 그랬죠. 이 블랙홀도 생겨날 때 이 쌍생성벽 두 개 동시에 생겨난단 말이에요. 블랙홀은 질량이 크잖아요. 이렇게 질량을 키워가면서 이제 이런 실험을 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입자가 커졌을 때 이 양자역학 세계가 맞는가는 확인할 수 있지만 아직은 이 실험이 아주 미묘해가지고 여기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지. 물론 이런 실험 몇 가지 자료가 있지만 신빙성 면에서는 약간 떨어지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물질과 이 경계가 분명히 존재할 거라는 점을 먼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실험을 우리가 이제 기존의 양자역학 세계관으로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양자역학의 세계관 한마디로 뭐라고 하는가? 코펜하겐 학파라고 그래요. 여기 앞에다 표준이란 말을 쓰는데 이 코펜하겐은 이 닐스 보어가 활동했던 덴마크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닐스 보어를 중심하는 고전 전통적인 양자역학의 세계관을 표준 코펜하겐 학파 이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코펜하겐 학파는 이걸 어떻게 보는 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전자가 관측하기 전에 봐라. 전자가 어디 있을 확률만 나타난다. 그 확률이 이렇게 파동처럼 드러난다는 거죠. 그럼 파동이 높으면 확률이 높고 이런 부분은 확률이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측 전에 이런 확률밖에 우리가 모르지만 자, 여러분 딱 관측하는 순간 여러분 바늘꽃 손을 딱 두르면 여기 집중이 되죠. 그러듯이 어느 지점을 딱 관측하면 여기에 에너지가 딱 이렇게 집중하면서 실제로 여기에 이렇게 전자가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파동 수칙이라는 거예요. 이게 현재 양자역학 세계관에서 가장 전통적으로 표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델이다. 관측 전에는 확률밖에 모르지만 관측하는 순간에 거기에 에너지가 집중되면서 이렇게 파동 수치기를 하면서 실제 전자가 드러난다. 이게 표준학파의 이론이다. 자, 그런데 요 문제를 아까 물질이 이렇게 달처럼 큰 문제에서는 이 파동 수축을 우리가 말하기 힘들다 이 말이죠. 달을 거기 보기 전에 딱 보는 순간 파동이 수축해서 달이 거기 있다. 나는 안 보고 다른 사람이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안 봤지만 다른 사람이 봤으면 달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안 봤으니까 달이 거기 없다? 동의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요런 이제 큰 물체의 경우에는 독일의 이제 디터 제라는 친구가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냈는데 자, 봐라. 물체가 있다면 달이나 이런 큰 물체는 주위에 수많은 입자들과 무수히 충돌한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서 무수히 충돌하니까 정보가 어떨까요? 우리한테 계속 오게 되죠. 신비성이 다 사라지면 정보가 우리한테 그대로 오기 때문에 이런 물체는 언제나 관측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터제의 요 이론을 좀 어려운 말로 결 어긋남이다 이렇게 말하고 현재 양자론자들은 큰 물체의 경우는 주의하고 수 없는 반응을 통해서 이게 항상 반응해서 그 물체가 드러나니까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 아까 전자처럼 확률만 존재한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이것은 보기 전에도 달이 거기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디터제가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냈어요. 자, 그런데 또 이런 우리 반론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게 딱 관측했을 때 이게 드러났다면 관측하기 전에 이런 확률들은 다 어디 갔나 이 말이죠. 이런 확률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겠죠. 그래서 관측하기 전에 확률은 어디로 갔을까 이걸 고민하다가 평행우주론이 나옵니다. 우리 여러분 이런 영화 많이 봤죠. 평행우주론. 어떤 주인공이 고민하다가 여러 가지 길로 갈리잖아요. 이쪽 길 저기 하면서 막 수없이 갈리죠, 세계가. 이게 바로 평행우주론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분기점으로부터 이렇게 나눠지고 또 분기점으로 나눠지면서 우리 우주가 수없이 나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다시피 이런 세계, 이런 세계, 이런 세계, 이런 세계 다 있다는 거예요. 수없이 나눠지면서. 이게 바로 현재 평행우주론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다음 순간에 내가 지금 여기에 분명히 여러분 보고 있는데 내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없을 수도 있다. 여기 없는 세계가 과연 지금 시간을 따라 다른 공간에서 진행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순간 내가 백목을 던지면 이걸 잡을 수도 있고 잡지 못할 수도 있는데 잡는 세계와 잡지 못한 세계가 또 나눠지면서 또 미래가 나눠질까요?
이게 바로 나눠진다는 이 생각이 바로 평행우주론이에요. 과연 이럴 것인가? 여러분 한번 불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혹시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을까요? 화엄연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살은 용꽃을 가지고 있는데 그 용꽃은 우주의 끝까지 펼쳐 있다. 이 보살의 용꽃은 무한법계 끝까지 펼쳐 있지만 그 부분은 어떤 경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부분이 아니고 부분이 아닌 것이 부분이기 때문에 부분이 아니고 부분이 아닌 것이 부분이기 때문에 넓음과 좁음 어떤 방해도 없이 스스로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평행우주론과 방금 이야기했던 화엄연담의 용꽃을 한번 비교해보세요. 이 용꽃은 시방의 끝까지 펴져 있는 무한히 큰 용꽃입니다. 이 용꽃에 수많은 잎사귀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부분으로 존재하면서 전체 속에 아무런 걸림없이 존재하고 있다 이 말이죠. 미세한 세계죠. 그렇게 보면 이 평행우주론과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차이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자, 이 평행우주론에서 과연 우리의 인간의 의식의 문제도 이런 단순한 방정식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이 사람들은 주장하는데 그런 의식의 문제도 예를 뭘로 들었는가? 정신분열증 환자를 들었어요. 이 정신분열증 환자라는 게 정신이 여러 가지로 나뉘잖아요. 어디나 저는 이 정신분열증 환자를 예를 들면서 우리의 우주도 이렇게 정신분열증 환자처럼 쪼개진다는 게 이 사람들의 입장이지만 정신분열증 환자는 어디까지나 환상이죠. 실제 세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용꽃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나의 용꽃이 무한히 멀리 퍼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나 여러분 눈을 뜨면 용꽃은 여러분 앞에 떨어있는 차가운 연슬만 볼 뿐이에요. 우리는 수없이 상상의 날을 펴면서 무한한 연꽃이 사방으로 펴져 있다고 그랬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현실이다 이 말이죠. 현실 속에 우리의 연꽃은 화엄연담에 있는 연꽃처럼 법신이 무한히 퍼지지 못하죠. 이게 바로 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차이는 우리는 극복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답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내가 정신분열증 환자처럼 그 꽃을 쫓고 있지만 언젠가 무한한 시간이 지나면 과거에 무한한 시간이 지나서 현재가 되듯이 무한한 시간이 지나면 그 순간에 우리는 과거를 보게 되면 그 과거도 일순간에 지나게 되겠죠. 그때 보면 그 용꽃은 나 앞에 펼쳐져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평행우주론은 답을 그럴듯하게 제시했지만 현실적인 인간의 의식 문제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 토끼의 뿔을 만들어냈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과학적인 세계관을 살펴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걸 우리가 철학적인 관점에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 실험이 나오면서 이 과학자들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분명히 아스페이 실험을 통해서 표준화 학예낙파의 이론이 맞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이 철학적인 고찰에서는 틀리지 않았을 거라고 이 두 가지가 양립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중세 유명한 이 실제론과 유명론이 있습니다. 이건 결국 실제론과 이 유명론의 이 논쟁과 똑같지 않느냐 이런 입장에서 본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이 실험에서 실패했지만 과연 그럴까?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걸 또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수문변수라는 아주 복잡한 그 이론이 실험상에 실패했지만 만약에 그런 수문변수 같은 게 없다면은 어떻게 이 양자적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근본적인 실패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논쟁을 조금 더 멋있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불완전성의 원리라는 점에서 자, 괴델이 주장한 이론인데 자, 이 실험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자. 아까 이 실험이 어디까지나 광자를 가지고 했었죠? 그러나 우리는 처음에 전자를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실험의 결과는 아스페의 실험이었어요. 그러면 자, 봐라. 이 전자를 가지고 아스페의 실험에 근거해서 이게 틀렸지 이 광자의 수준에 그대로 이게 적용될 수는 없다는 거죠. 이걸 더 발전시켜서 이걸 우리의 더 큰 물질이라든가 우리 인간의 의식의 문제까지 개입한다면은 이 아스페 실험은 적용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전자와 이 아스페 실험에 근거한 그 이론 하에서만 이게 성립하지 더 발전된 광자나 인간의 의식에는 이 실험의 논리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괴델의 불완전성의 원리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걸 우리가 또 이런 입장에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칸트의 입장인데 칸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물이 있다. 이 사물이 있으면 이 사물이 시공간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죠. 이 시공간에 있는 사물이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이 오성이라는 게 어떤 주어진 카테고리 안에서 이걸 판단한다. 다시 말하면 어떤 대상이 있을 때 우리의 인식작용이라는 것은 시공에 있는 대상을 이 감각이 받아들이면 우리의 오성은 이 카테고리, 어떤 범주를 통해서 이걸 판단하는데 그걸 바로 현상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우리의 이성이 이 감각을 벗어나서 바깥에 있는 이 사물까지 요걸 확장하려고 하면 바로 여기서 오류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걸 칸트는 순수 이성의 모순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간단한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능언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부처님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자, 어떤 사람이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켜서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면 그 사람은 손가락으로 인해서 달을 보게 되므로 만일 손가락을 달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달만 아니라 손가락까지 잃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켜서 다른 사람을 보여주면서 이걸 달이라고 생각한다면 달만 아니라 손가락까지 잃는다는 거죠. 자, 칸트 이야기하고 똑같다는 거 눈에 들어옵니까? 보세요. 우리의 오성이라는 것은 바깥에 있는 이 시공에 있는 요 대상을 어떤 주어진 범위 내에서 판단한 하나의 현상일 뿐인데 이 능력을 벗어나서 바깥에 있는 사물까지 요 인식을 확장하려고 하면 모순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 말씀 그대로죠. 자, 객관의 세계는 분명히 따로 존재하고 이 주관의 세계는 따로 존재하고 있죠. 자, 이 객관의 세계와 우리 주관의 세계 이 둘이 합쳐진 건 아니죠. 이걸 우리가 법성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객관의 세계 이 소지와 이 주관의 세계를 능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객관과 이 주관이 없는 걸 능지소지 비여경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칸트는 분명히 이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관은 어디까지나 주관이지
이 객관과 우리의 이성이 객관까지 넘어서 확장될 수는 없다는 거죠. 객관의 세계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주관과 객관이 합해진 세계가 뭐냐? 바로 이게 깨달음인데 우리의 이성은 바로 그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이성 밖에 그 무엇이 깨달음 속으로 향하는 건데 이성이 그걸 망각하고 객관의 세계까지 합쳐진 걸 한꺼번에 깨달은다는 것은 이성이 가지고 있는 모순이라는 거죠. 칸트가. 가로 그게 뭐였을까요? 부처님의 달이다 이 말이에요. 아까 능력여행에서 부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달을 몇 번 말하다가 마지막에 밝은 달이라고 그 사람이 착각한다고 그랬어요. 그 밝은 달도 있고 손가락도 다 잃어버린다고 그랬죠. 그 밝은 달은 바로 객관과 주견이 합해진 이 깨달음 세계를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손가락밖에 안 되는 이 이성 가지고 이 달, 궁극의 깨달음의 세계를 인식하려면 이 사람은 이성도 바로 달도 다 보지 못한다는 게 능엄경의 이야기고 바로 이게 200년 전에 칸트가 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칸트가 말한 이 이야기는 어마어마한 이야기다. 이 간단한 이 이야기 속에 바로 부처님의 핵심적인 바로 사상이 들어있다는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감히 칸트를 용서의 화신이다. 바로 18세기 서양의 부처라고 저는 칸트는 주저없이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객관과 이 주관이 합쳐지는 세계는 어디가 있을까요? 바로 이 이성의 모순이가 있죠. 이 우선을 우리는 수없이 고민하면서 이 모순이 서로 갈등과 갈등 속에서 드디어 폭발할 때 우리는 객관과 주관이 합쳐진 세계를 볼 수가 있다. 이게 바로 뭔가요? 이게 바로 화두다 이 말이에요. 이 이성의 모순을 넘어섰을 때 우리는 드디어 이 객관의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걸 바로 칸트가 지적했다. 대단한 사건이다 이 사건이. 그래서 바로 이 실험을 간단한 이 광자의 실험 가지고 확대해가지고 미래를 확실히 볼 수 없다고 말하는 건 바로 모순이라는 게 이 칸트의 지적에서 우리는 간단히 철학적 고찰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자, 우리는 또 베르그송이라는 프랑스의 20세기 말에서 19세기 말에서 20세에 살았던 이 사람의 철학을 보게 되면 우리가 또 요 문제를 철학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큰 징검다리를 갖게 되는데 베르그송은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의 인식의 리듬 아주 중요한 말 썼는데 요 인식의 리듬이 빨라지면 우리의 의식은 분화가 되면서 바로 단순한 감각으로 변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극단에 뭐가 있느냐? 단순하고 반복적인 물질성이 드러난다. 그런데 우리가 긴장하고 수축해서 이와 반대로 가게 되면 바로 집중이 드러나는데 그건 바로 뭐냐? 영혼이다 그랬죠. 이 영혼이란 건 뭘까? 바로 빛 속의 진동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베르그송은 인식의 리듬이라는 말을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어떤 걸 사물을 인식하는데 그 리듬이 있는데 그 리듬보다 이게 보세요. 우리가 갑자기 흥분하고 하면 호흡이 빨라지죠. 박동이 빨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평온한 이런 의식이 전부 다 말초적인 단순함으로 분해가 되면서 물질성이 드러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베르그송은 바로 인식의 리듬이라는 이 의식과 단순 감각의 이 경계를 봤다 이 말이에요. 아까 칸트는 오성과 감각이라는 단순한 표현으로 어떤 카테고리 안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 베르그송은 이 의식이 물질로 변하는 그 단계가 우리 몸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했다 이 말이죠. 보세요. 바로 이 말초적 감각이 물질적인 모습인데 그 물질성이 가까워지죠. 그런 경계가 있다는 걸 분명히 베르그송은 확인했고 아까 우리가 수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전자, 분자, 원자로 가면서 파동성이 없어져 버린 그 경계가 있다는 것도 확인함으로써 우리는 아까 단순하게 이 광자의 아스페 실험을 가지고 실제로 아인슈타인의 생각, 미래가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런 생각까지 확장한다는 것은 분명히 무리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경계들을 몇 가지 보고 있습니다. 자, 아까 아스페의 실험에서의 경계는 뭐였는가? 두 개의 전자가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 얽혀 있다는 거였죠. 이걸 어려운 말로 말하면 이제 국소성이냐, 비국소성이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객관의 세계는 독립된 세계라는 거죠. 우리가 깨달으면 전에는 객관은 객관일 뿐이라는 거. 이게 바로 칸트의 생각이었죠. 우리 이성의 한계였고. 그러나 특별한 전자, 쌍생성되면서 날아간 이 전자의 경우는 저기 은하계까지 떨어져 있어도 둘이 보이지 않는 끈으로 얽혀 있다는 거죠. 특별한 상황이지만. 그죠? 이것은 바로 주객이 합일된 그런 느낌을 받는 바로 비국소성이 드러나게 된다. 말이죠. 이 비국소성이 있기 때문에 아스페의 실험이 맞고 아스페 실험이 맞기 때문에 미래는 결정되지 않는다는 게 지금 양자역학의 논지입니다. 그러나 이 국소성이 있다는 거 분명히 봤고 또 하나 아까 파동 실험에서 양자 간섭이 일어나냐 일어나지 않느냐는 것도 우리가 경계가 있다는 걸 봤는데 현재 실험이 어디까지 됐는가? 분자 수준까지 올라왔다. 아직 이게 어디까지도 확장될지는 모른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경계가 방금 베르그성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의식과 단순 감각, 물질성의 경계도 존재할 수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물리학이니까 단순히 이런 물리적인 의미만 따지지만 베르그성은 바로 우리의 의식의 경우도 이런 경계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바로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 실험을 우리의 큰 물질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의식까지 인간이 살고 있는 세계까지 다 확장해서 미래가 결정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무리라는 거예요. 평행우주론이 아까 화학면담에 나오면 연꽃과 비슷했지만 뭐가 빠졌을까요? 그건 단순한 방정식 결과지 의식이 빠져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의식이 빠져있는 그 이론 가지고 이 사물에 그대로 적용한 것은 바로 하급의 논리로 넘어서서 아까 말한 칸트가 말한 이성의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서 저 멀리 깨달음의 세계 부처님의 밝은 달의 세계까지 간다는 그런 모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무리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미래는 결정됐을까요? 결정되지 않았을까요? 자,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 마법의 삼각형이 한 바퀴 돌아오면 제자리로 돌아오고 맙니다. 분명히 높은 데로 올라가서 계단을 하나 올라가고 또 다음 하나 올라가면 세 번째는 한 칸 더 올라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 상승한 에너지를 어디로 갔을까요? 자, 다음 그림 보시죠. 바로 이 고리가 바로 그겁니다. 세 개의 고리가 있지만 이 고리들은 서로 얽혀서 한 단계 위로 올라가고 또 그 다음 고리가 그 위로 올라갔는데 세 번째 고리는 또 그 위로 고리로 올라가게 되지만 그 고리의 마지막 부분이 처음 고리 다시 밑으로 돌아가면서 이게 순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림이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이 두 개의 전자 가지고 실험을 했지만 그 뒤에 과학자들은 과연 물체가 세 개가 전자가 세 개가 되면 과연 어떻게 되는가 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바로 놀랍게도 바로 이런 결과가 나와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결론을 내렸어요. 물질이 얽혀 있지 않다면 고리는 따로 이렇게 존재합니다. 분리된 채로 존재하는데 이게 얽혀 있을 때 이 고리들은 섞여서 이렇게 마법의 삼각형처럼 하나의 고리를 만드는데 이걸 바로 보로메오 고리라고 말합니다. 자, 바로 그 상승한 에너지, 그 상승한 에너지 이 자유 속에서 얘들은 새로운 형태로 바뀌고 있다 이 말이에요. 화면담은 말합니다. 우리가 사자로서 사자를 볼 때는 사자뿐이며 금은 없습니다. 사자는 드러났으나 금은 감춰졌기 때문이죠. 그러나 금을 금으로 볼 때는 금은 보이지만 사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금이 드러나고 사자가 감춰졌기 때문이죠. 감춰진 것, 그것은 은밀하지만 드러난 것, 그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을 감춰짐과 드러남의 은밀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과 사자는 서로를 용납함으로써 서로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와 여럿은 아무런 경계 없이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체가 조화하고 포섭하는 속에서도 이와 사는 개별적 위치와 존재에 전혀 방해받지 않고 하나와 여럿으로 머물고 있습니다. 금과 사자는 감춰지기도 하고 숨겨지기도 하지만 또는 하나 또는 여럿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들은 모두 자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마음이 돌고 전면함에 따라서 각종 형태로 드러날 뿐입니다. 이것을 이라고 말하든 사라고 말하든 모두가 마음으로부터 생겨나고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마음이 회전하고 돌변함에 따라서 모든 게 생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법장의 금사자상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사가 존재했지만 그 근원은 모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간단한 고리에서 상승하는 에너지를 받습니다. 그 에너지가 바로 뭘까요? 평범한 세계에 존재하는 발전된 에너지입니다. 그게 바로 마음이고 그게 바로 지혜고 그게 바로 깨달음으로 진화한다는 것을 우리는 간단한 보로메로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건 무엇을 의미하고 이제 우리는 미래는 결정되어 있는가 결정되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결론을 이제 내릴 때가 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관점으로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부처님이 과거를 말할 때하고 미래를 말할 때 어떻게 표현했는가 우리 경에서 찾아보자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과거를 표현할 때 아한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천왕, 이 아수라 왕이라 하더라도 무시 이래로 이 떨어진 이 바닷물의 수를 전부 한다고 그랬어요. 이 빗방울이 떨어지면서 쪼개지고 갈라진 그 수까지 그 미천한 천왕의 수준도 다 할 수 있는데 깨달음 없는 사람이 어찌 그걸 모르겠냐고 질문을 던집니다. 보세요. 빗방울은 무시래로 계속해서 빗방울이죠. 어디까지나 물질의 세계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논의가 진행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방금 이 실험에서 하늘의 달이나 물방울은 무시래로 그게 존재할지 모르지만 이 전자는 에너지적인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전자 형태가 변해버릴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너의 몸의 세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 질문은 내가 죽고 나면 내가 없기 때문에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이 물질의 근원을 든 질문이 아니라 부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미래에 대해서는 너의 근원인 나도 없다고 말하지만 네가 앞으로 어떻게든 최종적으로 부처가 될 거라는 바로 이야기를 하시지 바로 너의 몸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부처님의 숙명통이다 이 말이에요. 부처는 보리수 아래에 들어갔습니다. 새벽에 동쪽 하늘에 별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의식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온 우주까지 뻗치고 있습니다. 1세, 10세, 100세 수많은 하늘과 땅이 갈라지고 오는 모습까지 우주가 새로 생겨나고 우주가 소멸하면 소공주로 사라지고 7급, 100급, 수백 급의 이 무한한 우주까지 부처님은 모든 이름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라플라스의 괴물이 바로 여기 존재하죠. 양자역학은 라플라스 괴물을 비웃었지만 아한경에는 분명히 라플라스 괴물이 나왔고 이 라플라스 괴물은 모든 먼지의 이름까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부처님은 너희들이 모두가 부처가 된다는 말씀으로 대신하지 너의 몸의 세포가 몇 개냐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7회 8회에 걸쳐서 미래는 결정되어 있는가 결정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질문을 답을 대신하도록